안녕하세요. 어른의 방입니다. 오늘은 아들을 믿고 진명이를 옮겼다가 노후에 갈 곳을 잃게 된 한 홀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서류 한 장 앞에서 얼마나 차가워질 수 있는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살던 집을 제 손으로 아들 명의로 옮겼습니다. 그날은 가족이 더 단단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에서 주인이 아니라 눈치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쯤 눈이 떠졌고 습관처럼 베란다 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집에서 같은 시간에 하던 일이라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손끝이 떨렸습니다. 어젯밤 며느리가 했던 말이 귓가에 걸려서였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따로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침착해서 제가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침밥을 해먹을 생각도 나지 않아 물만 한 컵 마시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거실 벽에는 아내 사진이 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저는 그 사진을 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당신, 나 혼자 잘 버티고 있어. 속으로 그렇게 말하곤 했죠. 그런데 그날은 사진을 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지켜온 집을 내가 내 손으로 넘겨버렸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곧 시선을 피했습니다. 며느리도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짧게,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정리해야 한다는 말. 그 말이 이렇게 사람을 작게 만들 줄 몰랐습니다. 나는 평생 남한테 피해 주기 싫어서, 아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이를 악물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노후가 내 이름이 아닌 누군가의 명예 위에서 이렇게 흔들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집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을 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집이 그대로여도 가구가 그대로여도 명의가 바뀌면 사람의 자리는 사라진다는 걸요. 저는 올해 72입니다. 아내는 2010년 6월 3일 폐암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병원에 다니며 치료비로만 대략 9천만 원이 나갔고 장례까지 치르고 나니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그때 남은 건 집 하나와 아들 하나였습니다. 아들은 제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쓰러지면 안 된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젊었을 때는 철물점에서 15년을 일했고 50 넘어서부터는 경비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큰 돈을 벌진 못했지만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적금 붓고 세금 밀린 적 없이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내 집에서 내 이름으로 늙는 것.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 집은 2004년 3월에 분양받았습니다. 분양가는 2억 8천만 원이었고 지금 시세는 7억 2천만 원쯤 됩니다. 그 사이에 저는 아내를 보냈고 아들을 키웠고 혼자 밥 먹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성격이 우유부단했습니다. 귀가 얇고 남의 말에 쉽게 흔들렸습니다. 30을 넘기도록 제대로 된 연애를 못했고 친구가 괜찮은 사람이 있다. 데려온 자리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2023년 2월 18일 결혼식을 올릴 때 저는 기뻤습니다. 늦었지만 가정을 꾸리니 이제는 제 노후도 조금 편해지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부터 아들은 더 작아졌습니다. 결정은 늘 미뤘고 말끝은 흐렸고 집에 와서는 아버지, 요즘은 다 이렇게 산대요. 같은 말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정반대였습니다. 자기 가족, 외가 쪽에는 한없이 살갑고 착한데 시댁만 오면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말투가 무시로 변하고 눈빛에 날이 섰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말로 몰아붙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걸 몰랐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저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넘김이 결국 제 집을 제 손에서 놓게 만든 시작이었습니다. 명예 이전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2023년 8월 27일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별일 없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아들이 오면 밥 한 끼 먹이고 보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조금 지쳐 보였고 말도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밥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상속세가요. 나중에 집 때문에 엄청 나올 수 있대요. 그 말이 어찌나 준비된 말처럼 들리던지 저는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상속세라. 나는 평생 세금 밀린 적 없이 살았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집 팔면 되지. 그랬더니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한대요. 미리 증여해서 명예 옮기면 훨씬 유리하대요. 아들의 말끝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누가 뒤에서 대사를 외워준 사람처럼 말만 꺼내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 모실 건데요. 이런 건 미리 정리해두는 게 서로 편해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는 이미 결론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과 글들을 보여줬습니다. 요즘 다 이렇게 한대요. 집값 오르기 전에 하는 게 좋아요. 아버님 손해 안 보게 하는 거예요. 아들은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계속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래도 내 아들은 착하다고 믿어왔습니다. 그 착함이 세상에서는 우유부단함이 된다는 걸 모르면서요. 며칠 뒤인 9월 6일 아들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상담비 15만 원을 내고 서류 설명을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증여로 명예 이전하시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법무사가 말한 금액은 대략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상속세는 이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대요. 며느리도 바로 이어 말했습니다. 이름만 바뀌는 거잖아요. 이름만 바뀌는 거다. 그 말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2023년 9월 22일 등기소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그 순간 딱 한 번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거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곧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내 아들이다. 설마 나를 버리겠어? 그 생각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명예 이전을 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웠고 말투도 비교적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공기는 아주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분명히. 2024년 1월 10일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종이 한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같이 사니까 서로 불편한 건 미리 정해두는 게 좋아요. 처음엔 사소해 보였습니다. 이불은 방에서만 펴기, 거실 TV는 밤 10시 이후엔 끄기, 식탁 자리는 부부 자리 위주로 쓰기.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늘수록 제 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눈치가 보였고, TV를 켜면 시간을 먼저 확인하게 됐습니다. 제가 움직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행동이 또 문제될까? 며느리는 말할 때마다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외가 식구들이 왔던 날,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음식이 한가득 차렸고, 저는 잘 모시는 시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모두 돌아가고 나서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다음엔 손님 오실 땐 방에 계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나는 보여주기용으로만 필요한 존재라는 걸요. 3월 2일 밤, 더는 혼자 견디기 힘들어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너희가 나를 좀 밀어내는 것 같구나.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다 이렇게 산대요. 아내가 예민해서 그래요. 조금만 이해해줘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함께 사는 집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허락을 받는 공간이 되었다는 걸요. 갈등은 결국 돈 이야기에서 터졌습니다. 사람 사이가 틀어질 때 말은 늘 그럴듯한데 결론은 항상 숫자였습니다. 2024년 6월 17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이제 생활이 빠듯해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월 80만 원 정도는 보태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을 내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제 연금은 월 98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중 80만 원을 내면 제 손에 남는 돈은 고작 18만 원. 그래도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합리적인 말을 계속 꺼냈습니다. 병원비, 보험, 노후 준비. 말은 다 맞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집 안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도 눈치를 받고 반찬 하나를 집을 때도 생각했습니다. 이건 먹어도 되나?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아버님. 잠깐 방에 들어가 계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건가? 내가 너무 민폐인 건가? 이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에게 말해보려 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그 말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나는 이미 이 집에서 패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숨이 막히던 시간 속에서도 잠깐은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초 아들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팀 이동 얘기가 나와요. 이번엔 진짜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 말에 며느리도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반가웠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그날 저녁 밥상에 반찬을 하나 더 올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그래, 사람 사는 게 늘 이렇게 팍팍하진 않지. 이 아이들도 요즘 힘들어서 그랬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또 한 번 설득했습니다. 며칠 뒤인 10월 8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미역국을 끓여왔고 작은 케이크도 하나 사왔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날은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사진도 찍었고 외가 쪽 가족들에게도 그 사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웃는 얼굴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다시 착각했습니다. 그래, 결국은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구나.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절은 오래가지 않는 친절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보여주기 위한 친절이었습니다. 그 무렵 아들은 제게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업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요즘은 이런 게 잘 된대요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19일 아들은 대출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금액은 12억 원. 집이 자기 명의라서 절차가 수월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내 집이 내 노후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구가 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고 다시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웠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된 이유였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은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먼저 옵니다. 저는 그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했고 별일도 없는데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2025년 1월 12일, 그날도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휴대폰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집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누구도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며느리가 제 방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식탁에 마주 앉자 며느리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월별 지출 내역이라고 했습니다. 관리비, 대출이자, 생활비, 카드값,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집이 제 명의라서 대출이 다 이쪽으로 잡혀 있어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집은 원래 제 것이었고 제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담이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예. 이 집을 계속 유지하려면 아버님이 여기 계시는 게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작은 곳으로 옮기시는 게 아버님께도 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나가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현실적으로 다들 이렇게 한대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앉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밤 저는 혼자 짐을 계산했습니다. 이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결말이었다는 것을요. 집을 나온 날은 2025년 2월 3일이었습니다. 눈이 조금 내리던 아침이었습니다. 대단한 싸움도 없었고 고성이 오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여행 가방 하나와 낡은 배낭 하나였습니다. 옷 몇 벌, 약 봉투, 아내 사진 한 장. 평생을 살았던 집을 떠났는데 가방 2개면 충분하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아버님,
몸 건강히 지내세요. 그 말이 인사였는지 작별이었는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날부터 저는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월 45만 원짜리 방입니다. 밤이 되면 옆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어디 있는지 잠깐씩 헷갈립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분노는 오래가지 않았고 남은 감정은 후회였습니다. 집은 재산이 아니라 존엄이라는 걸 이 나이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진명이는 인생의 마지막 안전벨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신다면 아직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다면 오늘 밤 한 번쯤은 서류와 이름을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마음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무 책임도 져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의 선택은 항상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조금 늦지 않은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어른의 방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 주십시오.